118페이지에 있는 수요의 탄력성과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흑판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하나에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500원짜리 10개 사려면 얼마 내야 돼요? 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5,000원을 내면 이 물건을 만든 기업에서는 그게 5,000원이 수입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출액은 기업한테는 뭐가 된다? 수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이걸 부동산이라 치고 한 단위를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500원이며 10단위를 임대한다면 임대료 총수입은 얼마냐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도 역시 똑같습니다.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혹은 한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수량이 소비자가 사줄 때 기업한테는 수입이 되고 임차인이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수입이 되므로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가격 만약에 500원이라 치고 양 10개라 치면 500원 곱하기 10 해서 5,000원이 되어집니다. 5,000원은 저 사각형 면적이고 저것을 기업의 총수입, 소비자의 지출액, 총지출,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 등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유념할 것은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곡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공급곡선은 뭘 의미하냐면 공급자가 팔았으면 좋겠네 하는 공급자의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소비자가 사준 양이 기업한테는 판매량이에요. 소비자는 수요량이라 그러고 기업한테는 그걸 판매량이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수요량과 판매량이 같은 거지 공급량과 판매량이 같은 게 아니므로 공급곡선의 탄력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요곡선 탄력성하고만 기업의 총수입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을 보여드리고자 세 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하나는 가파르게 비탄력적인 그림으로, 하나는 완만하게 탄력적인 그림으로, 또 하나는 단위 탄력적인 직각삼각선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를 비교할 텐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최초에 기업의 총수입은 이 사각형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었었는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이만큼 늘고 이만큼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말이에요. 많이 늘고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이 늘어요. 그런데 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보실랍니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느는 건 이만큼이고 수요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주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이 줄어요. 얘는 느는 것과 주는 것이 느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주는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 정도를 보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양이 주는 정도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양이 조금 준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은 는다. 얘는 조금 늘고 많이 줄어서 준다. 얘는 느는 만큼 줄었으니 변함이 없다. 맞아요? 이번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노란색만큼 줄고 파란색만큼 느는 거예요. 민트색이지만 파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그럼 이만큼 줄고 이만큼 늘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준다. 많이 줄고 조금 늘었으니까. 얘는 조금 줄고 많이 늘어서 수입이 된다. 얘는 주는 만큼 늘어서 변함이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래프 그릴 수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하고 수입이 같이 가자. 가격과 수입의 방향도 똑같네.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수입의 방향이 반대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탄력일 때는 가격 올라갈 때 수입도 늘어. 가격 떨어지면 수입도 줄어.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라갈 때 수입이 줄고 가격 떨어지면 수입이 늘고 단위 탄력익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변함없이 불변이고. 이것만 정리하면 그래프 필요 없겠네요. 정리해 볼까요? 봤던 거죠? 카메라를 왜 찍으라고 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양이 적겠는데 이 경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보자고요. 기업의 총수입도 같이 따져보자고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양은 적게 줄겠네요. 비탄력일 때는. 그러면 많이 늘고 적게 줄었으니 수입은 늘까 줄까? 이 두 개를 곱한 게 수입인데 총수입 증가요 감소요? 증가. 그러면 증가했고 얘는 가격이 적게 올라갔는데 양이 많이 줄었으니까 수입이 늘까 줄까? 줄겠지. 많이 줄었으니까 준다.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을 따져보니까 비탄력일 때는
기업의 총 수입이 가격과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고, 같은 방향. 얘는 기업의 총 수입이 가격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럼 단위 탄력일 때는 올라가는 만큼 줄 거니까 변함이 없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절대로 질문 이렇게 하지 말아요. 동은 왜 증가하고 일은 왜 감소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올라가는 만큼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완전 비탄력일 때는 가격만 올라갔고 양이 변함이 없으니까 수입이 늘겠지. 그러면 똑같이 비탄력적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같은 방향이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미세하게 살짝 올라갔거든요. 살짝. 그랬더니 하나도 안 사버렸네. 수량만 줄었단 말은 하나도 안 사서 0 됐다. 수입이 0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윌거는 앞으로 비탄력일 때 같은 방향, 탄력일 때 반대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 잠시 잊어버리기 전에 잠시 책으로 갑시다. 어디를 보냐면 121페이지. 문제 2번. 동그라미 1번. 심화에서는 다 PPT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뤄드릴 건데, 자, 이번에 1번 봐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찾으셨어요? 거기다 밑줄 긋고 비탄력적이라고 쓰세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비탄력일 때 가격과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여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가격이 임대료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입도 증가해야지.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감소를 증가로 바꾸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 보실래요? 이걸 바로 문제로 딱 차지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거기다 문제도 딱 대입한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요거 있죠? 다시 한번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죠. 아까 거, 지금 거.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연습해 주세요.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 안 되면 많이 써봐요. 그냥 종이에다가 써보는데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최소 5번만 써봐요. 심화 과정에 또 쓸 거니까 최소 5번. 5번 이하로 쓰면 안 돼요. 마음 같았으면 20번 써보라고 할 텐데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5번만 써봐요. 암기도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나는 꼭 암기하고 싶다. 그럼 프린트에 있는 내용 위주로 암기하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되셨죠? 자, 그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가요. 120페이지예요. 책 120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나옵니까? 거기서 첫 번째,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대체재의 유무 있냐 없냐, 다소 많으냐 적으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져요. 예를 들면 A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도 줄이지를 못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조금 준다. 탄력적이란 얘기예요. 비탄력이란 얘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조금밖에 안 준다. 탄력적이란 얘기예요. 비탄력이란 얘기예요. 비탄력. 그런데 A 말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게 다 대체재다. 대체재가 많으면 A가 비싸면 까짓 거 안 사고 B 사고, B도 비싸면 C 사고. 그러니까 우리 걔가 비싸지면 A가 이렇게 비싸지면 A를 안 사버릴 수 있다. 탄력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인 요게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한 측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져요. 따라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측정 기간 말하는 거예요. 측정 기간. 그 다음 재화의 분류. 부동산을 이제 지역별로 나눴어요. 이렇게 써요. 지역별로 나눠볼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이걸 세분해 볼게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하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더 세분해 볼게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북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 시장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분 시장을 다른 말로 하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질문합시다.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은 다 강남의 부동산만 있다. 맞아요? 틀려요?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말이죠? 강남의 부동산에는 강북의 부동산도 있어?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 예?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는 강남의 부동산만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럼 강남의 부동산만 있는 거야. 그러면 강남의 부동산, 우리 학원 건물은 이것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강남구에서 찾으려 한다. 그럼 같은 것끼리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가 쉽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저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과 저 지방에 있는 부동산과 얘는 대체 관계가 없어요. 이것과 대체 관계를 가지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강남구에 있다고. 대체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는 용도별로 세분해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농업용 부동산 시장, 임업용 부동산 시장. 요게 용도별로 세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와요.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을 용도별로 나눈 용도별 부분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는 주거용만 있다. 맞아요? 틀려요? 또 어려워한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 시장하고 농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같이 있으면 둘이 대체 관계예요? 아니에요? 강남의 아파트하고 저 시골의 논하고 대체 관계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끼리만 있으면 주거용끼리 대체 관계를 갖겠죠.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눴다 합시다. 단독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 아파트로 갑니다. 그럼 아파트끼리만 있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도 강남의 아파트 시장 이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장만 가는 거지. 그러면 대체 관계가 대체성이 커져 작아져? 커진다니까. 같은 것끼리 모이면 대체하기가 편하다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 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잘 봐봐요. 강남의 아파트하고 저 시골의 논하고 대체 관계가 있어 없어? 여러분 같으면 강남의 30평 아파트하고 저 시골의 논 100평하고 바꾸재? 아니 100평 너무 작나? 2000평하고 바꾸재?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잖아. 그래도 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쌀이?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대체성이 없어. 바꿀 수 있어야 대체성이 있거든. 자,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아무거나 줘. 대체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하고 강남의 아파트 30평과 강남의 아파트 30평은 말하면 막 바꾸려면 막 바꿀 수도 있죠. 대체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시장, 용도별 중에서 강남의 아파트 시장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뭐예요? 대체성이 커지지. 다시 말하면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것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나누면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같은 것끼리 모이면 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용도별로 세분하면 탄력성이 커져요. 또 질문해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공업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주거용이 훨씬 더 많아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안 되면 단독주택, 없으면 빌라,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도 괜찮아. 원룸이나 이렇게 대체 관계가 있어. 근데 공업용 부동산 같으면 어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은 대체 관계가 적지.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지.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클까? 어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더 클까요?
주거용이 탄력성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물과 난 OX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뤄드리는 OX 위주로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다시 재화의 성격. 재화의 성격은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필수재냐 사치재냐. 필수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못 줄여요. 많이 못 줄여. 비탄력적. 사치재는 올라가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탄력적. 그래서 필수재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뭔 말인지 아셨어요? 예. 있으면 사치재는 좋아. 사실 사치재가 우리 만족을 더 크게 하거든. 효용을 오랫동안. 그런데 얘는 없어도 살아. 근데 필수재는 며칠 굶으면 사치재하고 비할 바가 아니야. 우리 만족은 당장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만족이 채워지면 밥 한 그릇 먹고 배가 부르면 야 엄청 좋아하네. 한 그릇 더 먹어. 그러면 첫 번째만큼보다 만족이 덜하다고. 팍 줄어 만족이. 그러니까 필수재는 비탄력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만족이 급격히 주는 재화거든요. 그래서 갚아라. 근데 얘는 있으면 되게 좋긴 해. 그런데 없어도 살거든. 근데 있으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사치재들은. 그래서 사치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효용이 천천히 줄어. 이게 효용 곡선이거든. 근데 필수재는요. 아까 그랬잖아. 밥 한 그릇은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엄청 만족이 크지만 먹고 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필수재 특징이야. 비탄력적이거든. 그래서 부자 동네에는 왜 사치재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안다고. 부자들은 만족 채워주고 나면 만족이 뚝 떨어지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재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필수재 비탄력적, 사치재 탄력적 요 말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또다시 재화의 용도. 재화의 용도는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 전환이 쉽다. 그럼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이죠. 어떤 물건이 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면 그만큼 용도 전환이 쉬워지니까 대체재가 보다 많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또한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단 말은 비쌀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이고 가격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수요량이 늘까 줄까? 당연히 줄겠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수요량이 늘까 줄까? 줄겠죠. 줄겠죠. 주는데 밑에 게 많이 줄까? 위에 게 많이 줄까? 당연히 위에 게 많이 줄겠죠. 얼마 올랐어요? 100원 올랐고 얼마 올랐어요? 100만 올랐어요. 이게 많이 줄겠지.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걸 봤더니 얼마만큼 주는가 봤더니 10% 줄었대. 얼마만큼 주는가 봤더니 요거는 주는 정도가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얘는 10%가 줄었는데 얘는 주는 정도가 보니까 30%가 줄었대. 40% 줄었다고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도록. 질문해 볼까요? 제가 아까 요게 몇 퍼센트 올랐다 그랬죠? 원래 게 500, 변화분이 100. 몇 퍼센트? 20% 올랐어. 그럼 이건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20%. 단위가 달라도 똑같이 비율은 20% 올라간 거죠. 그래서 탄력성은 이렇게 제가 퍼센트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죠? 가격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죠? 20%.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죠? 10%. 감소인데 절대값을 붙이고 지우면 얼마죠? 0.5. 여기는 가격의 변화율이 20%. 수요량의 변화율은 40%. 절대값을 붙이고 계산하면 얼마죠? 2.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부분에서 탄력적이지 가격이 쌀 때 비탄력적이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쌀수록 비탄력적인 거고.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다른데 비쌀수록 탄력적, 쌀수록 비탄력적.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 요인 이렇게만 딱 정리하십시오. 됐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수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였거든요. 나머지는 절대값 안 붙여요. 그럼 수의 소득 탄력성이 뭔가? 이거예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보는 거라면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소득, 여기 수요량.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재화를 따질 때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가 있고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상재.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 열등제주. 그러니까 수의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했네. 근데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소득의 증가는 10%고 소득의 증가 10%. 수요량의 증가 8%. 그럼 둘 다 플러스니까 이 값은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 얼마? 0.8. 그럼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를 뭐라고 그랬죠? 정상재. 이거 양이에요, 음이에요? 0.8은 양. 따라서 양의 값으로 나오면 정상재. 수의 소득 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재. 이번엔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 소득이 10% 늘었어요. 그런데 수요량이 5%가 준 거야.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로 나오네. 그럼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가 뭐라고 그랬죠? 열등제. 따라서 음의 값으로 나오면 열등제. 절대값 붙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의 소득 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화도 있어요. 소득이 늘었는데 수요량의 변함이 없는 재화. 그런 재화를 중립재라 그래요. 어떤 재가 대표적인 중립재냐면 소금 같은 거. 야, 우리가 이제 소득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소금이나 많이 먹자. 그런 집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는 중립재. 일반적인 새 물품 같은 경우는 정상재. 중고 물품, 중고품 같은 경우는 열등재. 어떤 사람이 소득이 많이 주는 바람에 중고품 같은 걸 사더라. 그러면 그건 열등재. 그런데 우리 시험에 중립재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건 기억할 거 없고. 정상재, 열등재. 그럼 자, 질문이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음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영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 됐나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이나 음의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왜 교차인가 봐요. 여러분 X 가격이 변함에 따라 Y 수요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X 가격에 따라서 X의 수요량이 바뀌고 Y 가격에 따라서 Y 수요량이 바뀌어야 돼. 해당 가격이니까.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거든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면 해당 가격이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콜라 가격에 의해서 사이다의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수요량이 줄면서 사이다의 수요량이 늘 수 있죠. 그런 관계가 무슨 재관계라 했어요? 대체제. 따라서 여러분 두 재화의 경우에 같은 방향이면 양의 값으로 나오고 대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사이다의 가격이 10%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이다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콜라의 수요량이 만약에 8% 늘었다. 또는 콜라를 먼저 해도 돼. 콜라 가격이 10% 올랐더니 콜라의 수요량이 줄면서 사이다 수요량이 8% 늘었다. 그럴 경우는 0.85 나오고 0.8은 양의 값이며 두 재화가 대체제라는 뜻입니다. 대체제. 그런데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Y의 수요량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커피 가격이 상승했더니 커피 수요량이 줄면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준다 그랬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고 인테리어 또는 스템 창호의 수요량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완제 관계죠. 그러니까 예컨대 커피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커피 가격이 10% 올랐더니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이 5% 줄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0.5로 나올 거고 두 재화는 보완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왜 교차하냐면 해당 재화가 아니고 서로 다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관계니까 교차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 열등재와 관계에서는 소득 탄력성,
대체재 보완제와 관련해서는 교차 탄력성.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커피 가격이 상승했어. 커피의 수요량이 줄었어. 그럼 책의 수요량은 커피와 책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그러면 독립제.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 기억할 거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제 열등제에서 무슨 탄력성이 나오고 수요의 다시 정상제 열등제에서 무슨 탄력성이 나와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대체재 보완제에서 무슨 탄력성이 나와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러분은 아직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이 말이 훈련이 안 됐어. 그러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연습하셔야 돼. 자, 뭐라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에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으로만 바꾸면 돼. 다시 한번요. 정상제 열등제에서는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대체재 보완제에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그냥 수요 탄력성이라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수요 탄력성이라 그러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꼭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예요. 이것은 공급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요. 민감도가 감흥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따지는데 가격이 자극이고 공급량이 반응인데 이것을 변화율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수로 나타내되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우리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반응이에요. 공급량의 변화율을 여기다 두고 가격의 변화율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여기가 수요고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이고요. 여기가 수요인데 여기가 소득이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여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고 여기는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여기는 수요량이 들어가고 여기는 교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재화가 서로 다른 거니까 여기는 X 가격, 여기는 Y 수요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력성을 붙이는 원리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똑같이 자극과 반응의 경우를 보면 자극이 큰데 반응이 작으면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니까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크고 공급량 변화율이 작으므로 1보다 작다고 말하고 비탄력적 둔감.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중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면 1보다 크다고 표현하고 탄력적 민감. 둘이 똑같으면 탄력성이 1이고 단위 탄력적.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완전 비탄력이란 말은 가격이 아무리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0인 거죠. 그럼 이게 0이면 2분의 0이든 100분의 0이든 0으로 표시하고 완전 비탄력적, 완전 둔감.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이 미세하게 변활동 말동한다는 뜻이죠. 변활동 말동하면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변한다는 뜻으로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무한히 변하는 것으로 무한대 완전 탄력적, 완전 민감이었죠. 수요와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 요인으로 갈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체재 유무라고 그랬죠.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산비 증감 유무가 제일 중요해요.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비가 많이 들면 생산량을 많이 못 늘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고 생산비가 적게 들면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어렵고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 돼요. 그런데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어려워져요. 비탄력적.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이 쉬워져요. 탄력적.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비 증감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술의 발전 정도.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 아까 기간의 장단을 측정기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아파트를 공급하는 최소 공급 시간을 2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것과 20년 시간을 주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할게요. 자,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2년 동안 공급하는 게 공급이 쉬워요? 20년 동안 공급하는 게 공급이 쉬워요? 20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단기, 20년을 장기로 간다면 단기는 비탄력적이 되고 장기는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말로 딱 말로 제가 문장으로 쓰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기간이 짧게 주어질수록, 즉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 되고 생산기간이 길게 주어질수록 20년처럼 장기로 주어지면 탄력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뭐라고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단기 공급 곡수는 어떻다고요?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수는 탄력적이 된다.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의 용이성 정도예요. 용도 전환이 쉽다. 그 말은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탄력적.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놈하고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얘는 측정기간인데 얘는 소요기간이에요. 소요기간이 뭔 말이냐면 그 물건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1초나 2초밖에 안 걸리는 물건도 있고요. 어떤 물건은 만드는데 6년 이렇게 걸리는 물건도 있어요. 6년근 인삼 같은 경우는 6년 걸려. 그러면 봐봐요. 그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면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이 쉽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나 이 두 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요거는 시간을 2년 줬냐 20년 줬냐 그 말이고, 요거는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1분 걸리냐 6년 걸리냐 그 말이에요. 1분 걸리면 많이 공급할 수 있지. 그런데 6년 걸리면 공급이 어렵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6년 걸려서 정성스럽게 재배했는데 누가 훔쳐갔어. 6년 걸려서 정말 했는데 이번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다 망쳤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공급이 어려워. 그런 물건일수록 귀한 물건이 되지. 그런데 1분에도 막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많아지죠. 그래서 공급이 쉬울수록, 즉 생산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비탄력적,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다시 한번 말합니다. 측정기간은 2년 줬냐 20년 줬냐 2년 동안 공급하느냐 20년 동안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소요기간은 해당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이냐 짧게 걸리는 물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까먹을 테니까 좀 이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 화면 바뀌면 까먹을 거죠.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비탄력적.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규가 강하게 적용될수록 강화될수록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탄력적, 완화될수록 탄력적. 공급이 쉬워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비탄력적인 것과 탄력적인 걸 표로. 생산비 증감 유무. 생산비가 많이 들면 공급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그러니까 비탄력적.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비탄력적,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 이번에 측정기간. 단기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단기란 말은 여기서 단기, 장기는 여러분 주어진 기간 말하는 거예요. 2년, 20년. 2년 동안 공급이 쉬워, 어려워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기, 장기 그러면 그 단기, 장기는 측정기간이 소요기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단기, 장기는 무조건 측정기간이에요. 그런데 소요기간은 그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야. 따라서 여러분 생산기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그래요. 해당 물건의 생산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어렵죠? 비탄력적.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다시 한번 말합니다. 측정기간이냐 생산에 소요되는 소요기간 생산기간이냐를 말하면 생산기간이 길수록 그 물건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비탄력적. 짧을수록 탄력적. 그런데 측정기간은 2년 동안 만들어라 20년 동안 만들어라 이게 측정기간이고 따라서 그것은 단기 장기란 말로 표현해요. 그럼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두 개 구분할 줄 아시겠죠? 요거 반복해서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번을 돌려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모르겠지. 헷갈리면 하고 돌려보지 마요. 그냥 봐. 그래서 2년 동안 측정하냐 20년 동안 측정하냐 요게 위에 거. 그 물건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게 밑에 거. 아시겠죠?
용도 전환의 용이성 농도.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강화될수록 비탄력적, 완화될수록 탄력적. 됐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인플레이션 얘기로 가봅시다. 페이지 넘기세요. 127로 가요. 127페이지로 건너가세요. 제가 넘어가는 것들 보충 이런 것들은 절대 다루지 말고 넘어가요. 꼭 넘어가세요. 자, 127로 가시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럼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1,000원이야. 그럼 10,000원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게요? 자,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 몇 개 사요? 10개. 그걸 구매력이라 그래.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물가가 올랐네? 그래서 2,000원이 됐어. 그럼 몇 개밖에 못 사요? 5개. 그러면 인플레이션기에는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화폐의 구매력이라 그러거든요. 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그러면 사람들은 돈 가지려고 할까? 물건 가지려고 할까? 부동산 같은 물건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거를 물건으로 바꾸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환물 현상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환물 현상. 인플레이션계는 환물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같은 걸 가지려는 환물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근데 디플레이션계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00원 가지고 10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1,000원짜리가 500원으로 바뀐 거야. 그럼 10,000원 가지고 20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물건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겠죠. 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이 아닌 돈으로 바꾸려는 현상을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물건으로 바꾸려는 현상이 환물의 현상이면 돈으로 바꾸려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여러분, 돈으로 바꾸려는 현상은 환돈 아니야? 환돈 아니야? 어떤 뭐 환전인데 환전 외국 돈하고 바꾸는 거야? 어떤 분은 환장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편하는 거야. 그거는 환금 현상이라 그래. 환금 현상. 뭐라고 한다고요? 환금 현상. 자, 인플레이션계는 무슨 현상 나타나고? 환물 현상 나타나고, 디플레이션계는 환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대개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요.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기가 침체하는 걸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경기 침체인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성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이 말을 제가 굳이 강조하는 얘기는 이게 시험에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었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일반 경기 변동은 사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예요. 그럼 일반 경기 변동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경기란 말이 뭐냐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가리켜서 경기라고 해요. 다시요. 경기가 뭐라고요?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말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기가 나쁘다 그 말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경기가 변동한다 그 말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생산이나 소비 활동이 활발하거나 침체하거나 이걸 반복하는 경제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 그러는데요. 대개 상당히 규칙성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변동할 때 경기 변동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순환 변동, 추세 변동, 이 추세 변동을 장기적 변동이라 그래요.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런 말 없이 경기 변동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이게 추세 변동, 추세 수준인데 추세 수준이 뭐냐면 평균적인 경기 수준이에요. 이 추세 수준을 평균 경기 수준이라 그러는데 평균 경기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가장 꼭대기인 점을 정점이라 그러고 가장 바닥인 점을 저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경기를 구분해 보자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저점에서 저점까지 해도 돼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주기, 혹은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주기.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가장 바닥인 요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일반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주기가 보통 얼마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냐면 8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는 여기를 호경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뭘 것 같아요? 여기는 후퇴기예요. 여기가 불경기예요. 여기는 회복기고 다시 호경기가 와요. 경기는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 네 국면을 따라서 구분하되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후퇴나 여기 후퇴기나 불경기를 이렇게 묶어서 수축국면이라 그래요. 그리고 회복기와 호경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확장 국면이라고 불러요. 경기의 경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제가 또 다시 경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기서 추세 수준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경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서 추세 수준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란 법은 없어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추세 수준이 이렇게 되지. 근데 경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추세 수준입니다. 그럼 얘는 추세 수준이 경기인데 추세 수준이 얘는 정체하는 경제, 얘는 성장하는 경제, 얘는 침체하는 경제. 다시 말하면 얘는 그대로 있는 경제를 지금 전제한 거고 얘는 점점점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경제를 말하고 있고 얘는 망하고 있는 경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설명하면 눈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일정하다고 치고 그 경제를 경기 변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다시 돌아와서 경기의 경우를 보고 이런 논리를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야지. 그럼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넷 중에서 무슨 변동을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환 변동이지. 그래서 앞으로 아무 말 없이 경기 변동은 전부 순환 변동입니다. 경기를 구분할 때 우리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 있어요. 이게 협의의 부동산 경기. 여기다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까지를 더하면 광의의 부동산 경기. 토지 경기까지를 더하면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말할 때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하는 최광의를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협의거나 광의를 말해요. 어떤 때는 협의, 어떤 때는 광의. 근데 공통점이 둘 다 건축 경기라는 거지. 그럼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로서 주기가 보통 얼마 정도냐면 17에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18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2배가량이 길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는데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항상 이야기해요. 아무 말 없으면 전부 순환 변동이야. 첫 번째는 일반 경기의 주기가 얼마랬죠? 8에서 10년. 부동산 경기의 주기 얼마라 그랬죠? 17에서 18년. 그래서 약 2배가량이 길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크단 말은 정점이 훨씬 높고 저점이 훨씬 깊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경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세 번째, 타성 기간이 길어요. 타성 기간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일반 경기의 진퇴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타성 기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면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적이에요. 이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는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을 책에 잘 안 그려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는 그림을 안 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학습 목적으로 그런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지적으로 먼저 나타나요. 어느 지역이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다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 여섯 번째,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병행, 함께 가는 것, 역행, 반대로 가는 것, 독립 따로 떨어가는 것, 선행, 앞서가는 게 다 가능해요. 근데 주식은
주식 경기를 보잔 말이에요. 주식 경기는 정보가 가장 빨리 반영돼. 그러다 보니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 비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앞선다. 그걸 전순환 혹은 선행이라 그래요. 전순환과 선행은 같은 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경향이 있어. 왜?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는 앞선다. 주식 경기는 앞선다. 부동산은 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얘는 앞선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얘는 뒤진다. 이렇게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경기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부문별 경기입니다. 부문별 경기에서 여러분 일반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일반 경기가 좋으면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의 수요가 들어요. 일반 경기가 좋아. 그러면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의 수요가 들어. 일반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의 수요가 줄어서 공실이 막 생기고 그래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걸 동시순환한다 그래. 동행 혹은 동시순환.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금융을 끌어와요. 금융이 돈이에요. 돈은 어디든 가요.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수익률이 있는 건 다 가. 그런데 돈은 어디든지 가는데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많이 가. 그러면 놓고 볼 때 얘 입장에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게 수익률이 높냐면 이쪽이 수익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주택금융의 특징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주로 무주택 서민들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 장기이면서 금리도 낮아. 절이에요. 장기 절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그러니 이건 자금이 소요돼. 그럼 이쪽 경기가 좋을 때 이쪽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이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는데 얘네 둘이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역순환 관계지. 이 금융을 넣는 부분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할 때 얘와 얘가 동시순환, 얘와 얘가 역순환, 얘네들도 역순환. 이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문별 경기를 기억하시고 아울러 부동산 경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회복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 대신 완성되어서 시장에 나온 부동산이 매매나 임대되지 못하면 바로 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8가지는 비교적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리고 시험에 경기 변동은 되게 쉬워. 왜 쉬우냐면 학자들이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일치하는 견해가 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응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8가지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 막 거기 있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쳐갖고 문장을 만들어 막 문장을 만들면서 뭐가 어쩌다 하고 만들고 중개사법 같이 그렇게 외우는 것 그 과목은 그게 의미가 있어. 근데 계루는 그런 글자 만들어서 외우지 마세요. 왜 그 글자로 안 나와 시험에. 뜻을 이해하도록 그냥 읽으셔. 그리고 읽으셨는데 다 이해가 되네 8가지? 그럼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이 파트에서 비교적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 우리 쉬었다가 저기로 갈 거예요. 저기서부터 끝까지 할게요.